다른 이제 내과 입장에서는 조금 찌질이 그렇게 아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흡연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훌륭한 과고.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 누추한 자리에 귀한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서울 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저는 서울 성모병원 종양내과에서 폐암, 두경부암, 식도암 그리고 악성 흑색종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또 종양내과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양내과라고 하면 조금은 좀 내과 내에서는 천덕꾸러기? 이제 내과는 아시다시피 장기 위주로 다 분류가 되죠. 소화기, 또 호흡기, 순환기. 종양내과 하면은 유일하게 장기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 장기로 나눠 있는 다른 이제 내과 입장에서는 조금 찌질이 그렇게 아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흡연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훌륭한 과고 점점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는 어느 곳이나 다 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은 내과에서 여러 장기로 나눠진 과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종양내과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치료를 먼저 가고 그 다음 치료는 뭐가 될 건가, 어떤 치료는 해야 되고 어떤 치료는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치료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것,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본심이 나오셨네요, 교수님. 천덕꾸러기에서 지휘자로 저의 종양학의 한 25년, 30년의 상당 부분은 표적치료제 시대에 저는 종양학의 의사로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약도 별로 없었고 좋은 항암제라고 해야 머리 빠지죠, 입도 헐죠, 항문도 헐죠,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제때 항암 치료도 할 수 없고 또 오심구토 때문에 식사를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도 생기게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그것도 먹는 약물이 그런 부작용도 없다더라. 뭐 이러니까 참 센세이션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약을 써보니 많은 임상가나 연구자들이 부닥치는 한계가 있죠. 약에 대한 내성인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내성의 기전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표적치료제에 대해 생긴 내성을 표적치료도 다시 잡는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방법은 내성이 생긴 암세포에서 항상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과 같은 것들을 표적하는 항체를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약을 달아서 세포 앞에 가서 팡 터지게. 멋있죠? 네. 그런 약제가 ADC, Antibody Drug Conjugate, 항체와 약의 결합입니다.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은 그런 ADC라는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체는 단백체이고 또 뒤에 붙는 톡신은 항암제이고, 그러면 약에 대한 품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어렵다. 그래서 자본과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약의 단가가 올라가겠죠. 더더욱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비싼 약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면 몇백억이 아니라 큰 임상시험은 몇천억이 들어가요. 그런 비싼 약들을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수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암으로 진단이 되면 암 때문에 진료비나 치료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5%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 그게 이제 산정특례라는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딱 들으면 그래도 암 환자분들의 많은 부분을 좀 서포트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비싼 어떤 치료제, 항암제도 그 산정특례가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 계정을 잘 조율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올해는 이만큼의 한도 내에서 써야 되겠다는 계획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가의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들이 그것도 쓰게 되는 적응증을 거의 모든 암종으로 넓혀서 들어온다면 아마 그 건강보험을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나한테 몰려오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면역항암제라는 것이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점점 적응증을 넓혀간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지. 부지기수로 늘어날 거다. 더더욱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는 only 5%만 냅니다.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제도 없잖아요. 하지만 95%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급여를 해준다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또 암 환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정신과 질환 환자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희귀난치성 뭐 유전 질환에 꼭 정신과를 강조하시고 예. 뭔가 거기서도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수님 말씀처럼 어디 하나만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전 개인적인 생각은 암이 아닌 다른 환자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또 암 환자만 모든 건강보험의 혜택을 다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도 이 굉장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이 약제가 어떤 비용 때문에 못 써서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 유식한 말로 접근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5%라는 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20%나 30%로 해놨다면 아마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굳이 꼭 5%를 해야 되느냐. 30%로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20%를 해야 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쓰게 해주자는 거죠. 그게 바로 선별급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별급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5% 이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5%란 룰 때문에 급여가 안 될 때 그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20%, 30%를 하는데 그거조차도 힘듭니다. 왜 저 사람은 나는 능력이 안 되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해주죠. 시판 허가라는 것은 이제 대중에게 팔아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적응증에 한해서만 처방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FDA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바로 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가 앤드 보험급여는 저만큼 떨어져 있죠. 허가를 하는 식약처가 있고 저 멀리 원주에 급여를 해주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허가와 급여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 약의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허가는 돼서 쓸 수는 있는데 보험급여가 안 돼서 그림의 떡처럼 못 쓰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낼 거야 하는 사람은 일단은 시판 허가가 됐으니까 그걸 못 쓰게 할 수는 없죠. 쓸 수 있습니다. 100% 비급여. 네, 100% 비급여. 이제 거기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명함이 엇갈린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칼 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갇혀 있는 약 중에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나는 보험급여가 안 되면 내 돈으로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암 환자일 때는 죽어가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건강보험료 내에서
기존의 산정특례 내에서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렵습니다. 예, 이 건강보험료는 또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어떤 소중한 돈을 계속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서 어려우면 뭔가 새로운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아까 했다시피 선별급여라는 방법도 있는데 예. 그렇게 모든 약마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리스크 쉐어 어그리먼트, 위험 분담 제도를 통해서 빨리 급여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약의 사용량이 어느 한도 이상을 넘어가면 회사가 다시 리페이를 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환자들은 모르는 거죠. 예. 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항암제들이 급여가 됐던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면역 항암제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가볍다 하는 거죠. 그런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저는 주장했던 사람인데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정치를 하지 않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단을 그래서 결단을 그래서 이제 재난적 의료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야근이 있을 때 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뭔가는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에서 펀딩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한 15 내지 20%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 왜? 써내는 서식이나 굉장히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 안에 엔트리하기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재난적 의료비가 그동안에 쌓여있는 기금이 500억 정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싼 약들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과연 500억을 굴려가지고 될까요? 그러니까 500억은 진짜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림의 떡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느 주체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속 가능하다는 결국은 항상 컨스턴트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하게 지출해야 돼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필요한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이런 재정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빌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마련 방법이 있다. 이제 그 방법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회사들한테 이제 과징금, 뭐 보험에 대한 규정을 어진 그런 것도 또 벌금을 또 물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고가약을 보험을 해주되 위험 분담제도를 통해서 처음에 계획된 총량보다 더 많이 매출을 올렸을 때 다시 제약회사로부터 리페이를 받는 돈들 이런 돈들을 축적시켜서 펀딩을 만들자는 거죠. 대개 이제 저희들이 추산한 걸로는 5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1조 정도의 펀딩이 있어야 굴러가지 않을까. 약이 있는데 그거를 돈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한테 그런 좀 재정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네요. 정말. 사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고 그 의견을 또 반대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 교수님은 또 본인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또 용기 있게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또 분명히 반대하거나 나는 더 저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댓글 좀 많이 달아. 예. 앞으로 말고 좀 댓글을 달아서 좀 활발한 토론들이 이 제도가 도대체 뭐냐,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기존의 산정특례 제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제도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나 단점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런 긴급 의료비 제도가 있다면 이런 펀딩이나 자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주체를 누가 운영을 해야 되니 이런 부분도 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그런 이야기거리를 좀 저희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좀 너무 고마웠던 게 열리고 밝은 젊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